고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는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개파 논리를 살려서 심지어 분당 운동까지 가는 이런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순서 정치 와호장룡입니다. 원내 제1당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홍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 논란, 그리고 한국당은 인적 청산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시끄럽죠. 자,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모시고 내용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의원님 먼저. 네. 자, 오늘 오전에 검찰이 그 이재명 지사의 자택하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준용 씨 관련 특혜 의혹, 특혜 채용 의혹 또 입증을 해야 한다. 네. 이 발언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의 그 정치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좀 네.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지사의 셈법이라고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해경군 김 씨라는 그 트위터 계정이 네. 본인의 그 부인께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일 경우에 이제 설령 그것일 경우에 만약에 그게 이제 범죄로 혐의가 입증되려면 바로 이제 문준용 씨의 그 이제 이 입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란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려면 문준용 씨의 입사 비리가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그 계정 자체가 본인의 그 부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아마 사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해경군 씨라는 사이트 그 계정이 본인의 부인 거로 밝혀질 경우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미 지난번에 조사가 한번 됐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뭐 속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혼자 죽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건드리면 불편해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사실 저는 보낸 걸로 봅니다. 네. 즉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마 본인이 기소되는 것은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급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 문제는 정치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찰 뒤에 있는 권력. 이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를 해야지만이 자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나로서도 카드가 있다. 이걸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민주당 쪽으로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친문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 보면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도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언의 의도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불만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 지사가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당 지도부에서도 나를 도와주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스스로 이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친문 대 비문의 프레임을 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지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내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론을 향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는 뭐 친문 일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특히 당 내에도 일정 정도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친문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이다를 주장함으로써 이것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를 보아도 지도부 내부에도 모두가
모두가 목소리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그렇더라고요. 있는데요. 이해찬 그 당 대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자기 주자들이 많이 있어야 20년 집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는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자기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살려나간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과연 앞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것이다. 지킬 사람들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이해찬 네. 대표의 어제 발언에는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또 이재명 지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뭐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지금 네. 당장 친문 진영에서 탈당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지금 약간 정중동 이런 그렇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심지어 제명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문제가 겹쳤단 말이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 초부터 그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끌어왔는데. 김부선 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1년째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불거질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당으로 봐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해도 빛나지가 않고 계속 이 문제에 묻혀가니까 지금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루고 이슈를 있지 잡아먹고 않습니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으로서는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당으로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집권 뭐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주자가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지금 출당을 시킬 경우에 사실 이해찬 대표의 당 장악력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무죄 추재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당이라는 건 항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당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지금 뭐 당내에서도 이미 시위가 지금 뭐 당사 밖에서 제명하라는 시위가 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될 경우는 결국 전체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13일 날 이게 기소 시점이죠. 기소 시점이 결정이 나면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당에서 내보내든 아니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 나가든 이 두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또 김부선 씨 문제까지 계속 겹쳐진다고 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이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결단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찬 네. 대표가 그 검찰 기소 여부와 내용을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기소 시점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헌 당규로 보면은 기소된다고 해서 당이 징계를 하거나 뭐 출당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대표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가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기소가 곧 유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2심, 3심 뭐 남았습니다만은 1심 판결에서 또 무죄 판결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 기소도 되기 전에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전격적으로 탈당 제명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그렇게 하기가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소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무죄라고 하는 것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기소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제명하겠다. 그것도 대권 주자급을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두 번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늘 김성태 의원 발언을 봐도 민주당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진흙탕이 너무 빨리 여야 모두 다 너무 빨리 시작되었다라는 면에서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역대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보게 되면요. 여당은 항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당이 무너지는 시점이 언젠가를 보게 되면은 항상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적어도 190석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친박 학살 이후에
150석을 맞아요. 네. 겨우 넘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총선의 경우에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함 지뢰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역시 160, 70석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진박 타령을 하면서 오히려 과반도 넘기지 못하고 결국 그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다당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당 내부에서의 분열에 의해서 여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손뼉을 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야당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뭐 남잔치에 이제 불난 집에 불구경은 좋지만 사실은 더 지금 큰 불이 본인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파열음은 더 크다고 그렇죠. 봐야죠.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이제 조금 형편이 풀리면 결국 이제 옛날 생각이 다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울 때 생각을 다 있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당을 개혁하지 않은 인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다가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뭐 이대로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덫이죠, 사실은. 우리가 항상 봐왔듯이 우리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누가 좋아서 찍는 것보다는 누가 싫어서 찍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뭔가로 그래도 뭔가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끌 수 있을 만한 유인 효과가 지금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똑같이 예전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항상 차선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해석하면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럴 때 정말 뼈아픈 각성을 하고 개혁을 하면 국민들은 이 노력을 가상 있게 여길 텐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년에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되고 하면 이제 우리 박근혜 당도 만들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TK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적 청산 뭐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도돌이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만약 지금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내년 정국은 그냥 굴러갈 테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의 남의 지금 불난지 구구경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화면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당 운운하는 건 용납 안 한다. 날 시험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친박계를 향해서 던지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분당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나가서 딴살림 차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남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영남에서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쉽게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친박 연대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구심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황교안 총리를 역시 얘기하는 건가요? 친박 연대 내지는 탈핵은 안 되는 것이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혹시 뭐 이렇게 다시 그 사면이 되거나 하면 구심점이 될 수 그래서 있다 또 이렇게 보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 오히려 총선의 전략으로서 야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네.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좀 위안을 주는 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야권에서 소위 영남의 친박 의원들한테 구심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히 야권이 앞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미래에 과연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 얘기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사면을 할 일부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상당히 고도의 문제. 전략인데요. 그거는. 그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친박이 위협을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내대표 선거가 2주 후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하듯이 뭔가 해놓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발언의 수위로 보면은 사실 진짜 칼 빼들고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 보나 그간에 지내왔던 뭐 전원책 해촉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오면서 상당히 힘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칼을 뽑았는데 칼이 너무 짧고 그냥 뒤에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만 달려나가고 깃발만 들고 있는. 그러니까 깃발만 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 당에 있으면서 좀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됐는데 전원책 변호사를 일단 이제 그 해촉한 이후에 보면 일단 권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자신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하더라도 이게 뭔가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뭐 지금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인적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작 했어야죠. 사실은 뭐 본인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차도 살인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옳았을 텐데 지금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의원들도 조금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 끝나고 나면 뭔가 하려고 시도할 텐데 문제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범친박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저는 굉장히 제동이 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될 경우는 아마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또 본인한테 힘을 실을 수 있는 후보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역할이 끝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2주 뒤로 다가오는 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은 이제 친박 잔류파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전제를 하면서 바퀴벌레 얘기를 했고 또 연탄가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거의 뭐 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두 사람 간의 얘기 이게 또 전당대회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친박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잔류파, 복당파나 아니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가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다 단기적으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말로 서로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당의 혹은 개파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또 조금 더 개혁적인 안으로 누가 좀 더 개혁적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서로 개파 싸움만 해서 무슨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몇 명은 결코 전당대회에 못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라도 좀 지키고 비대위원장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이제 앞으로 선거 양상이 보면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달리 당내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대여 선명성을 부각하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토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번 뭉쳐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여 공격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당내 분위기가 올라가면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여당을 향해서 또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포퓰리즘이 항상 선거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기거든요. 눈길을 많이 끌고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의 어떤 자유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갈망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폭발하고 싶은 심정들 이런 것들을 누가 뚫어줘야 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내 세력은 많이 없지만 그런 심정들을 또 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친박 후보들도 굉장히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장외에 있는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지금 적절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선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여야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솔직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을 향해서 콜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떠오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야권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가 누굴까에 대해서 정말 야권 지지자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정치의 반쯤 발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게 범진보 진영
분명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앞장서서 홍 전 대표의 등장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만 시원한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역시 얘기가 길어집니다. 급하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